들어갑니다. 1문단,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중개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한 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하여 수익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대출은 예금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일반적인데 장기의 경우에는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이 된다. 은행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증서인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다. 방금 읽은 문장 다시 한번 곱씹을게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고스란히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데 이때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올 때 예금금리가 있을 거고요. 이 예금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해 줄 때 대출금리가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대출이 예금에 비해서 만기가 더 길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고객에게 줘야 되는 금리보다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해줘서 이 대출해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금리가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증서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이라는 걸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 된다 하더라. 은행의 자금 중개는 예금자, 은행, 그리고 대출자로 연결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거쳐 자금이 중개되는 것이다. 은행의 자금 중개 과정 단순하게 정리해뒀어요. 예금자가 입금을 할 거고 은행이 그 돈을 고스란히 대출을 해줄 것이다. 그럼 대출자는 은행에게 대출 채권을 넘겨줄 건데 이 대출 채권은 은행이 만기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2문단,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 시스템 밖에 있어서 차이점이네. 건전성 규제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금자 보호 등과 같은 은행 수준의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와 각종 펀드, 신탁, 자산유동화증권 등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종류 2가지 나왔으니까 체크해둘게요. 비은행 금융회사와 각종 금융상품이 그림자 금융으로서 활동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은행과 유사하게 신용중개 기능, 자금을 이쪽 주체에서 저쪽 주체로 넘겨주는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할 거지만 은행 시스템 밖에 있어서요. 여차저차한 권리를 보장받지는 못해요. 보호받지는 못하는 게 말 그대로 그림자 금융, 뭔가 어두운 금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 아까 1문단에서 읽었죠? 그림자 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는 점에서 자금 중개 과정이 은행과는 반대로 진행된다.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죠? 아까 전통적인 은행, 1문단에서 언급했던 은행은 예금자에게서 받은 예금을 그대로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자기네 재원, 자기들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그림자 금융은 무엇을 활용해서 돈을 버나 봤더니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받는 게 시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얘네는 은행이 아니니까 얘네는 일단 대출을 해주고요. 그 대출 채권을 받는 걸로부터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대출 채권을 일단 받고 그 뒤에 그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시장에 팔아서 자기들이 돈을 벌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반대로 시작하고 있다. 이때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고 한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 콘딧이라는 새로운 표현 나왔는데요. 이 콘딧은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림자 금융, 비은행 금융회사나 금융상품들이요. 콘딧이라는 사람에게 대출 채권을 팔아 넘길 거예요. 이 콘딧에게 대출 채권을 팔아 넘겨서 얘네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돈을 벌게 된다. 콘딧은 도관, 즉 물이나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처럼 돈이 흘러다니는 관이라는 의미이다. 말 그대로 어떻게 지금 신용이 중개되는지, 자금이 여기에서 저기로 연결되어서 흘러가는지 그 중간 과정이 콘딧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였고요. 콘딧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겠죠? 콘딧이 대출채권을 사려면 자기들도 뭔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의 단기금융 상품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신의 명의, 이때 말하는 자신은 콘딧을 가리키는 거죠. 콘딧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 이런 것들을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그거를 통해서 대출채권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때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이다. 그러면 이때의 이를 에 해당하는 건 앞에서 말했던 단기금융상품이 되겠죠. 이 콘딧이란 게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번엔 단기금융상품이란 걸 발행할 건데요. 이 단기금융상품은 또 누가 사냐 하면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 이 투자자들이요, 단기금융상품을 구입하게 될 거예요. 이 글이 좀 헷갈리는 이유가 자꾸 얘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 자꾸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괜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 시작은 그림자 금융으로 시작했었어요. 이 그림자 금융이 대출자로부터 받은 대출 채권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 대출 채권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돈을 번다 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대출 채권을 팔아 넘겨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파냐? 콘딧에게 팔아 넘긴다. 이 대출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가 콘딧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콘딧도 마찬가지, 대출 채권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버느냐? 다른 투자자에게 방금 읽었던 거, 자기가 어음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해서요, 다른 투자자들이 펀드 등에 맡겨놓은 그 돈을 어음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콘딧이 돈을 벌었을 거고요. 그럼 그 돈을 사용해서 콘딧이 대출 채권을 구매를 한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자금이 콘딧에게 원활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죠. 콘딧이 발행한 어음을 투자자들이 펀드 등에 맡겨놓은 그 돈을 활용해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 자금이 콘딧에게 원활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콘딧이 발행하는 어음 등을 보증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주로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 내용 정리되시죠? 콘딧이 발행하는 어음을요, 누가 보증을 해준다?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에서 이거를 보증을 해준다. 좀 더 어음이 판매되기가 수월해지겠네요.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묶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여 신종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두 번째 기재 나왔네요. 아까는요,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어음 같은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해서 돈을 번다였고요. 이 단기 금융상품 어음 같은 게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은행이 보증을 해준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다른 내용. 콘딧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 대출 채권들이 있었죠. 그 대출 채권들을요, 묶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신종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할 거예요. 돈을 버는 수단이 한 개가 더 있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신종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걸 먼저 읽어보시고 지금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이때 말하는 신종증권이란 게요, 앞으로 3문단, 4문단에서 이어지는 상위 트렌칭과 하위 트렌칭을 묶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고요. 이처럼 그림자 금융에서는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다파는 증권화를 통해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중개 사슬을 만들게 되므로 전통적인 신용중개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이 중개되는 것이다. 정리할게요.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거 하기보다는 이라고 적혀 있는 거.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그거를 시장에 팔아 넘겨서 그림자 금융이 돈을 버는 거였으니까요. 이거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파는 증권화라는 과정을 거친대요. 우리가 읽었던 이 과정들이요, 긴 만기를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요, 종극적으로 이 대출 채권이 시장에 흘러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이 신용 중개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단기 금융 상품, 신종 채권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하니까 그 대출 채권을 가지고 단기에 마무리가 되는 증권으로 만들어서 증권화라는 걸 거쳐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하더라. 이거를 통해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중개 사슬이란 걸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전통적인 신용중개, 우리 1문단에서 읽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금이 중개되고 있다 하는 거. 마지막 문장이 하는 역할은
1문단에서 읽었던 전통적인 신용중개와 그림자 금융이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주로 차이점을 위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금 중개 기능이 있다 하는 건 동일하지만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그림자 금융의 시스템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그림자 은행이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 채권을 받는다. 근데 이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콘딧에게 팔아 넘긴다. 그래서 그림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을 판매하는 거고요. 콘딧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을 구입하는 거였죠. 근데 콘딧이 그 대출 채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단기 금융 상품을 판매해서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 같은 게 여기에 해당했었죠. 그거를 투자자에게 판매해서 정확하게는 투자자가 이미 펀드에 투자해 놓은 그 금액을 활용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단기 금융상품을 판매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요. 그 뒤에 이 단기 금융상품을 한번 판매하고 나면 이미 이러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현금이 이동을 하겠죠. 이 자금의 이동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는 무엇을 했냐 하면 우리가 사게 될 그 대출 채권들이 있었죠. 그 대출 채권 여러 개를 자기 마음대로 묶어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을 해서요. 신종증권을 판매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신종증권도 마찬가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가 될 거고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콘딧이 다시 대출 채권을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과정이 돌고 도는 순환 과정, 자금의 중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였고요. 이 과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었던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이 과정이 복잡한 데 비해서 어떠한 보호나 규제, 권리 보장 등은 받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3문단, 신용증권이 신뢰할 만한가는 결국 그림자금융이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겠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시작된 이유가요. 태초에 대출자가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대출 채권을 줬으니까 그림자은행이 그 대출 채권을 판매해서 블라블라가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이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아야 이게 건전해야 그로부터 파생된 이 신종증권도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출 채권이 부실하다면 이 대출 채권이란 말 자체가 대출자가 언젠가는요 제가 반드시 이 돈을 돌려드릴게요 라는 걸 증명해주는 문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대출 채권 자체가 만약에 부실하다면 이 대출 채권을 얘네가 제대로 판매도 못할 거고요. 그러면 콘딧이 나 이 대출 채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신종증권 만들었는데 라고 주장을 해봤자 이 신종증권도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종증권이 신뢰할 만한지는 결국 그 최초에 실행한 대출이 얼마나 건전한지에 달려있다 하더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 대출 채권이 불량해지고 신종증권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설명했고요. 하지만 신종증권이 어떤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지 투자자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되므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겠죠. 콘딧은 트렌칭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 신종증권의 신용구조를 변경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해결책 제시되었어요. 트렌칭이라는 기법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죠. 트렌칭의 목적은 이 신종증권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게 목적이에요. 트렌칭은 신종증권을 신용도별로 조각내어 판매하는 증권화 기법으로 다수의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이 낮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시에 부실화될 확률이 낮아야 트렌칭이란 게 성립을 할 수 있나 봐요. 콘딧은 증권화 과정을 거쳐 만든 신종증권들을 신용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은 상위 트렌치, 열악한 하위 트렌치로 분할한 뒤 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 상위 트렌치를 보호하고자 한다. 증권화를 통해 총 위험을 줄일 수는 없지만 위험의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트렌칭은 대출 채권의 신용 위험을 하위 트렌치에 집중시켜서 위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상위 트렌치의 신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위험 부담을 몰빵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상위 하위로 나누어서 둘 중에 하나를 위험을 몰아놨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더 디테일한 건 좀 이따가 4문단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었죠?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하위 트렌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손실을 입게 된다. 아까 하위 트렌치에 신용 위험을 집중시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신용위험을 집중시킨다는 게 혹시나 부도가 발생을 하면 일단 하위 트렌치가 먼저 손실을 입게 되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구나. 이후에 부도가 계속 이어져서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상위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구조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적혀있던 거 그대로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하위에 집중되고요. 하위 트렌치가 전부 다 그 위험을 부담하고 나면 비로소 상위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상위 트렌치의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네요. 자문단,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각 대출 채권이 1년 후 부도가 날 확률은 10%로 동일하며 대출 채권들의 부도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하자. 각각의 대출 채권들이 부도가 나는 게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하나의 채권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다른 채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대출 채권이 부도 처리될 경우 해당 채권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하자. 만약에 부도가 처리되면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까지가 전제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 이를 기초로 신종증권을 발행한 후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구조화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확률, 즉 회수 확률은 신종증권의 가치가 1억 원 이상이면 되므로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나지 않기만 하면 1억 원을 확실히 받게 된다. 적혀있는 문장 이해하고 갈게요. 상위 트렌치 투자자의 경우 아까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쪽이었죠.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확률을 우리가 회수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수 확률이요. 상위 트렌치 투자자의 경우에는 신종증권의 가치가 1억 원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하더라. 그러므로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가 나지 않기만 하면 1억 원을 확실히 받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는 트렌칭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읽고 있으니까 트렌칭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원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것이 트렌칭으로 바꿨더니 어떻게 변화하더라 하는 걸 둘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존에는요. 원래 1년 후에 1억 원을 받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혀 있는 것도 각 대출 채권이 1년 후에 부도가 날 확률이 10%로 동일하다라고 적혀 있던 거. 기존에는 A라는 대출 채권이 있었고요. B라는 대출 채권이 따로따로 있어서 투자자들이 A에 투자할지 B에 투자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A 채권이나 B 채권이나 부도가 날 확률은 10%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부도가 날 확률이 10%라는 말은 반대로 멀쩡하게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은 90%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A 채권에 투자할지 B 채권에 투자할지 똑같은 부도 확률, 똑같은 회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기존에 따로따로 두 개의 채권이 존재할 때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신용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트렌칭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의 트렌칭은요,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서 이거를 기초로 신종증권을 발행하는 게 트렌칭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에 A랑 B가 따로따로 있던 것을 이제 A, B를 묶어서 하나의 메뉴로 시장에 출시를 해놓습니다. 이 A, B를 합친 거에 대해서 상위 트렌치 투자와 하위 트렌치 투자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권을 지금부터 부여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이때 상위나 하위도 둘 다 1년 후에 회수되는 금액은 1억 원이라는 거. A, B를 묶어서 출시했다고 해서 2억 원짜리 제품이 생긴 게 아니고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상위 트렌치에 투자할 것인지 1억을 받을 수 있는 하위 트렌치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던 거. 이때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1년 후에 1억 원을 돌려받게 될 확률, 회수 확률은 신종증권의 가치가 1억 원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하더라. 지금부터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게요. 이번에 A랑 B를 묶어서 새로운 신종증권을 발행을 한 상태였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A와 B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이 1년 뒤에 어떻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A 회사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부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B 회사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부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시장에는 총 4개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케이스가 등장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둘 다 부도가 나지 않을 경우, 둘 중 하나가 부도가 나는 경우, 혹은 둘 다 부도가 나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은 A, B를 합쳐서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만약에 둘 다 부도가 나지 않으면요. 둘 다 1년 뒤에 1억 원의 돈을 돌려받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위 투자자든 하위 투자자든 둘 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1억씩 돌려받기로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A도 B도 부도가 안 나서 하나하나씩 1억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데 2번과 3번 같은 경우 둘 중 하나의 회사가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둘 중 하나가 부도가 나버리면요. 총 합쳐서 1억 원의 수익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A, B를 둘 다 묶음으로 팔아놨는데 1년 뒤에 수익이 1억밖에 나지 않았다. 1억밖에 나지 않은 경우에 둘 중에 누구에게 먼저 수익이 돌아가냐 하면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산문단에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부도가 나는 경우에 하위 트렌치를 매입한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입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2번과 3번 같은 케이스 둘 중 하나만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겨도 일단 하위 투자자는 먼저 손실을 입게 될 거고요. 그때도 여전히 상위 투자자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회사가 다 부도가 나서 최종적으로 0억 원의 수익밖에 얻어지지 못한다면 상위 투자자에게도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상위 투자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위 투자자는 둘 다 부도가 나지 않는 경우, 둘 중 하나가 부도가 나는 경우 이 정도까지는 모두 1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 신종증권. 우리가 두 개 묶어서 판매했던 이 신종증권의 가치가 1억 원 이상이기만 하면 상위 투자자들이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두 대출 채권이 동시에 부도나지 않기만 하면 1억 원을 확실히 받게 된다. 4가지 케이스 중에 4번 케이스만 아니면 나머지 3케이스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걸 감안해서 뒷부분 마저 읽어보면 두 채권이 동시에 부도가 날 확률은 0.1 곱하기 0.1, 0.01, 즉 1%이므로 괜찮죠? A 회사도 B 회사도 각각이 부도가 날 확률은 10%였으니까 A 회사도 부도가 나고요. B 회사도 동시에 부도가 날 확률은 0.01, 1%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상위 트렌치 투자자들은요. 이 경우만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99%가 된다라고 얘기하더라. 반면에 하위 트렌치 투자자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출 채권에서 부도가 나지 않아야 하므로 아까 했었죠? 둘 다 부도가 나지 않아야 이때에만 하위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부도가 나지 않을 확률 0.9에서 0.9를 곱해서 81%의 확률로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하위 트렌치 투자자들이 먼저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상위 트렌치 투자자가 개별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이때 말하는 개별 대출을 실행한다는 건 기존에 A 채권 따로 B 채권 따로 판매할 때 그때 1억 원을 받을 확률, 회수 확률은 90%였죠. 그렇지만 신종증권의 트렌칭에 의해 회수 확률이 99%로 상승하게 된다. 기존에는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해도 90%의 확률로 회수를 받았는데요. 이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묶음으로 출시를 했더니 99%짜리 상품이 새롭게 생긴 것이죠. 반면에 하위 트렌치 투자자는 신종증권의 트렌칭에 의해 회수 확률이 81%로 개별 대출 채권에 비해 9%포인트 낮은 회수 확률을 감수하게 되며 사실상 하위 트렌치가 부담한 9%포인트의 회수 확률은 상위 트렌치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문장 밑줄 그어 놓을게요. 사실상 하위 트렌치가 부담한 이 9%포인트의 회수 확률은 상위 트렌치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 기존에 90, 90이었던 거를요. 구조를 바꿨더니 99와 81로 바뀌었다더라. 그렇다고 해서 총 회수 확률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9%포인트의 회수 확률이 상위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뒤에 이어지는 총 위험 확률이 변동한 것은 아니다랑 이어지는 맥락인 거예요. 그냥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요. 전체 위험이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다. 일단 지문 계속할게요.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상위 트렌치의 가격은 0.99 곱하기 1억 원 플러스 0.01 곱하기 0원으로 0.99억 원이 되고 하위 트렌치의 가격은 0.81 곱하기 1억 원, 0.19 곱하기 0원을 더한 0.81억 원에 거래된다. 지금부터 얘기해 준 건 이러한 상품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거든요. 그래서 상위 트렌치의 가격과 하위 트렌치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을 주고 상위 트렌치를 구입을 하면 99%의 확률로 1년 뒤에 1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상위 트렌치라는 상품을 얼마에 팔지 그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봤더니 99%의 확률로 1억 원을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1%의 확률로 빵원을 돌려받게 될 거거든요. 그거 두 개를 합쳐서 기대 수익인 0.99억 원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이거를 가격으로 설정하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때의 가격은 기대 수익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다.
하위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0.81, 81%의 확률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19%의 확률로는 빵원을 돌려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을 고스란히 반영한 0.81억 원의 하위 트렌치를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분명히 상위 트렌치나 하위 트렌치나 1년 뒤에 1억 원을 똑같이 돌려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상위 트렌치는 99% 확률로 1억을 돌려받고 하위 트렌치는 81%의 확률로 1억을 돌려받으니까, 아니 당연히 99%의 확률로 1억 돌려받는 상위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상위 투자자들이 얻게 되는 순이익을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순이익이란 건 내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에서 내가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그 비용, 구매 가격을 뺀 게 순이익이잖아요. 수익은 둘 다 똑같이 1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될 건데요. 근데 상위 트렌치 구입자들은 애초에 0.99억에 구매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년 뒤에 순이익은 0.01억 원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하위 투자자들은요, 똑같이 1억 원을 받게 될 거지만 애초에 구매할 때 0.81억 원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뒤에 순이익으로 따지면 0.19억을 순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위가 억인데다가 0.01, 0.19여서 뭔가 잘 와닿지 않는 수치인데요. 0.01억 원이면 100만 원이거든요. 상위 투자자들은요, 1년에 거쳐서 100만 원의 순이익을 얻는 거고요. 그에 비해 하위 투자자들은요, 회수 확률이 좀 낮기는 하지만 1년을 기다리면 1,9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안정적으로 소액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나는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큰 수익을 얻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상품의 순이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트렌칭 기법은 회수 확률이 90%에 불과한 대출 채권은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에게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종증권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요인을 제공하여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주어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투자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존에 트렌칭이란 게 생기기 전에 따로따로 판매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90%밖에 안 되면 10분의 1 확률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해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에게 그 뒤에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진 신종증권을 제공함으로써 낮은 신용 위험을 가지고 있는 신종증권, 회수 확률을 훨씬 높인 상위 트렌치를 제공을 했다는 얘기네요. 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요인을 제공해서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기법이 됐다 하더라. 분명히 채권 자체는 똑같이 유지가 되었거든요. A와 B가 있다 하는 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서 투자 시장에 더 뛰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시장 유동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었다더라. 오문단, 그림자 금융은 도입 초기에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여 금융 효율성과 접근성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림자 금융의 금융 기법은 위험 총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 총량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얘기했죠. 위험 총량을 심지어 줄이지도 못해요. 위험 총량을 없애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위험 구조를 변경하여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위험 부담 수준을 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험 총량을 줄이는 금융 기법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신종증권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총위험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을 가져왔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위험의 총량은 전혀 변함이 없다 했잖아요. 똑같이 A든 B든 90%의 확률로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괜히 묶어가지고 정말 99%의 확률로 당신은 모든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럼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더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기존까지만 해도 A랑 B랑 따로 팔 때는요, 그거 신용 위험이 너무 높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사지 않을래.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던 경우에 비해서 지금은 온갖 신종증권들이 발행되면서 오히려 경제가 감당해야 될 총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되었다. 그 전에 대출채권을 사람들이 사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위험 자체가 아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투자를 한 그 총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 경제가 감당해야 될 그 총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현상을 가져왔다 하더라.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림자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금융회사들이 파산으로,
그림자 금융이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면서 그림자 금융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요인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까지 내용 이해되시죠?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콘딧은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하여 단기 금융상품을 매입한다. 계속 강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콘딧은요, 단기 금융상품을 뭐 하는 주체? 판매하는 주체였죠. 얘네가 사고 싶어 하는 건 대출채권이었어요.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단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되고요. 계속해서 그림자 금융은 주체가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팔아 넘겼는지 신경 써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1번 선지를 수정하면 단기 금융상품을 판매한다라고 수정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단기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2번 선지, 그림자 금융에서 은행은 콘딧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도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콘딧이 발행한 어음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이 그 신용을 보증, 신용도를 보강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고요. 맞는 말. 3번, 그림자 금융은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신종증권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매입한다 하는 거,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요. 단기 증권으로 만드는 증권화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 문단에 적혀 있었죠? 4번, 신종증권은 트렌칭 기법을 통해 상위 트렌치의 원리금 회수 확률이 상위 트렌치보다 높아지게 한다. 맞는 말이었어요. 상위 트렌치의 원리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특정 트렌치의 신용도를 더 보강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5번, 신종증권은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됨으로까지는 맞는 말이죠. 대출채권을 기초로 신종증권이 판매됐으니까 그렇게 발행되므로 신종증권이 가지는 위험의 총량은 증권화로 인해 바뀌지 않는다. 맞는 말이었어요. 3문단에서 관련된 근거 나와 있었고요. 4문단, 5문단에 거쳐서 계속해서 신용 위험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강조됐었죠.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에서 E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상관관계란 하나의 확률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확률 변수가 어떤 형태의 직선 관계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움직이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지표화한 것을 상관계수라고 한다.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두 변수가 서로 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괄호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괄호 밖에 있는 거 먼저 양의 값을 가지면 정방향이고요. 그 다음 괄호 안에 있는 거 따로 음의 값을 가지면 역방향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말인즉슨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비례관계가 되는 거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비례관계에 해당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상관계수가 0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 이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 독립이라는 표현 지금 지문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실까요? 4문단에서 분명히 트렌칭 기법을 설명하면서 각 대출채권들의 부도사건은 서로 독립으로 가정한다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각 부도사건이 독립관계라면 상관계수가 0으로 나와야 하네요. 두 개의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사건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나머지 대출채권에서도 반드시 부도가 발생하고 하나의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대출채권에서도 역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관계수가 양이니까 서로 정방향,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 크기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더라. 말인즉슨 두 개가 완벽하게 동일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되지 하나가 부도가 났는데 하나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년 후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채권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해보자. 각각의 대출채권은 1년 후 부도 확률이 10%로 동일하다. 아까 지문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사례네요. 개별 대출채권은 부도 시에 전액 손실 처리되어 회수 금액은 0원이다. 계속 똑같은 거. 이들 대출채권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알려져 있는 확률 변수이다. 두 대출채권의 부도 사건의 상관계수는 플러스 1로서 플러스 1이라는 건 아까 1문단에서 설명을 해줬었죠.
우리 아까 읽었던 지문에서는 각각의 대출 채권들이 서로 부도나는 게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보기에 의하면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면 상관계수가 0이었어야 했거든요.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은 이제 지문과는 다른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의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다른 채권과 동시에 부도가 난다. 이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에 대한 정의였으니까요. 이제 두 개의 대출 채권을 묶어서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신종증권을 발행한 후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로 구조화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건 변함없는 조건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밑에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게 지금부터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가 각각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신종증권 회수 금액이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신종증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두 개의 대출 채권이 있었는데요. 그거 두 개를 지금부터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회수 금액이 2억 원이 된다는 건 A에서도 1억 원을 회수하는 거고 B에서도 1억 원을 회수한다는 얘기여서 A도 부도가 나지 않고 B도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까지 괜찮으시죠? 2억 원을 회수한다는 건 둘 다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 반대로 0억 원을 회수한다는 건 둘 다 부도가 났다는 얘기죠. 만약에 1억 원을 회수를 하게 된다면 A나 B 둘 중에 하나는 부도가 나서요. 하나는 0원으로 바뀌는데 나머지 하나는 부도가 나지 않아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부도가 나요 하는 현상은 전혀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수 확률이 0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위에 투자를 하든 하위에 투자를 하든 아무도 여기에서는 돈을 받을 리가 없겠죠. 0이고 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둘 다 부도가 나지 않아서 2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둘 중 하나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 A가 부도가 나지 않아서 0.9%의 확률로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그 뒤에 있는 B는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경우에 B는 무조건 100%의 확률로 부도가 나지 않게 되니까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B가 만약에 0.9%의 확률로 부도가 나지 않았다 하면 A는 무조건 100%의 확률로 부도가 나지 않는 거니까요. A, B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때의 회수 확률은 그냥 90%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회수하지 못해서 부도가 날 확률은 10%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기억은 니은에 비해 자금 중개 과정이 짧고 단순하다. 맞는 말이죠? 이 문단에서 언급돼 있었고요.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예금자 보호 기능이 존재한다. 마찬가지 이 문단에 언급돼 있었어요. 그림자 금융은 예금자 보호 기능과 같은 권리 보호가 안 되고요. 규제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계가 언급돼 있었죠.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와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가 동일하다. 맞는 말이에요. 1문단에 의하면 대출을 실행해주는 주체도 은행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도 은행이었으니까 동일한 거 맞는 말. 니은은 대출을 해주는 건 그림자 금융이었는데요. 그 그림자 금융이 콘디색에 대출 채권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대출 채권이 결과적으로는 단기증권으로 쪼개져서 여기저기로 넘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 그림자 금융과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기타 등등의 주체들이 니은은 동일하지 않은 거였어요. 4번, 니은은 도입 초기에는 기억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맞는 말이에요. 5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어요.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대출 채권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신용 보강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게 무엇을 보강해줬냐 하면 대출 채권이 아니라 콘디시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을 보강해 주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말.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그림자 금융의 위험 요인으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이 제기된다. 그림자 금융이 왜 위험한지 그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요. 두 번째,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할 확률이 높다 하더라. 그림자 금융은 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과도한 레버리지, 밑에 각조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에 비해서 타인의 자금을 얼마나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지가 레버리지였고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라는 건 타인의 자금을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림자 금융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를 설명해주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자금 조달의 경우는 경기가 호황일 때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채권 발행량이 감소하는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대출 채권의 부도 확률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낮아지는 반면 불황일 때는 높아지는 경기 역행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대출 채권도 안전한 반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대출 채권마저 위험해진다. 이까지 잠깐 끊어서 이해하고 갈게요. 우리는 지금 그림자 금융이 왜 위험한지 그 원인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인 중에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 그러면서 그림자 금융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채권 등을 발행해서 조달한 그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하더라. 근데 이때 조달한 자금이라는 건 경기가 호황일 때는 발행량이 증가하는데요. 경기가 불황일 때는 발행량이 감소한대요. 당연한 얘기겠죠? 채권을 경기가 잘 나갈 때는 많이 발행할 수 있겠지만 경기가 잘 안 나가는데 채권을 많이 발행해봤자 그거를 살려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반면에 대출 채권의 부도 확률, 아까 채권 등을 발행한다 했는데 우리 원래 지문에서 읽었잖아요. 그림자 금융이 대출을 일단 해주고 그 대출 채권을 받아서 그거를 판매함으로써 본인들이 돈을 번다라는 내용이었던 건데 이때 그 그림자 금융이 판매하는 그 대출 채권이 부도가 날 확률이요. 경기가 호황일 때야 당연히 부도 확률이 낮겠지만 불황일 때는 그 부도 확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기 역행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자금 조달, 채권 발행이 잘 돼요.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지고요. 부도 확률도 낮아요. 한번 팔고 나면 그 채권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불황일 때 채권 발행량 자체가 감소해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발행해 놓은 그 채권이요. 부도가 날 확률이 오히려 높아져요. 경기 역행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도 확률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림자 금융이란 건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호황일 때야 잘 나가지만 불황일 경우에는 자금 조달도 문제가 생기고 대출 채권의 부도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대출 채권이 위험해지면 모든 트렌치별 신종증권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그렇겠죠? 위험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낮아진다 하는 거 우리 아까 지문에서 사례로도 읽었으니까요. 안정적인 애는 가격을 비싸게 받아먹을 거고요. 기대 수익을 반영해서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대출 채권이 위험하면 위험해질수록 신종증권의 가격 자체도 낮아지게 돼요. 이 경우에 그림자 금융은 자금 조달, 당연히 아까 어려워졌었죠.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운영하기도 힘들어진다. 신종증권의 가격이 낮아져서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없는 데다가 심지어 걔가 부도날 확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에서 압박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가 아까 두 번째 적혀 있었던 요인이랑 연결, 다른 금융회사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게 아마도 우리 지문의 마지막 5문단에서 나왔던 2008년 금융위기랑 연결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경기 호황기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춤으로써 증권화를 억제하는 한편 끊어갈게요. 경기 호황기에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놔요. 이 경기 호황기에는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타인의 자금을 많이 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춰서 증권화를 억제를 한대요. 자기 자본 대비 부채라고 적혀 있는 건 당연히 자기 자본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부채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중에서 타인에게서 빌려온 그 부채의 이 비율을 낮추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규제 비율을 낮춘다는 표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제 비율을 낮춘다는 게 규제를 적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규제를 더 심하게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하더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대비 부채의 규제 비율을 낮춘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기 호황일 때는 평소에 빚을 많이 못 지게 레버리지를 억제해 놓고요. 한편 경기 불황기에는 이 비율을 완화하여 증권화에 보다 관용적인 정책을 수행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당국은 이라고 했으니까 불황기에 시행하는 정책이 2개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넘버링 해놓을게요. 불황기에 일단 첫 번째 하는 정책, 아까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엄청나게 강하게 규제하던 걸요. 그 비율을 완화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규제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 인 규제 비율을 높여요. 이거를 높여서 손실 흡수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출채권과 같은 자산의 부도로 인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정책인데요. 어떤 규제 비율을 가지고 조정을 하나 봤더니 이번에는 자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의 최소 수준이죠. 그림자 금융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원래 자기 돈이었던 것의 규제 비율을 높여서 손실 흡수력을 강화한대요. 말인즉슨 어떠한 손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자기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본의 비율을 높이도록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특히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에는 일반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자기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서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끼리끼리 연결관계가 너무 강하다 하는 것도 그림자 금융의 위험 요인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호 연계성이 특별히 더 높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는요, 아까 우리가 이미 요구했던 자기자본 규제 비율, 여기 2번에 있던 이 자기자본의 최소 수준에다가 더해서 추가적으로 자기자본을 더 쌓도록 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2번에 적혀 있는 이 비율이요, 모든 회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성질에 따라서 더 높은 비율, 더 높은 규제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결국 1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제시했던 문제점,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심지어 하나의 회사의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해 준 거예요.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했으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대비책이 달라지고요. 특히 불황기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불황기에 1개, 2개, 3개의 정책을 사용해서 문제가 연쇄적으로 파생되어서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 1번 선지, 규제당국의 금융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은 경기 역행성을 가질 것이다. 금융회사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비율이라는데 레버리지라는 게 결국 타인의 자금을 얼마나 많이 빌리는지였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 자기 자본에 비해서 타인의 자금을 많이 빌리지 못하도록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어떻게 바꾼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때 말하는 규제 비율이란 건 첫 번째 나왔던 이 규제 비율,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가리키는 거였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호황기에는 그 규제 비율을 낮춘다. 경기가 잘 나갈 때는 규제 비율을 낮출 거고요. 경기가 안 나갈 때는 그 비율을 완화한다는 건 비율을 다시 높여준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경기 역행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 되죠. 2번 선지, 그림자 금융을 통해 발행한 신종증권의 가격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신종증권의 가격에 대해서 어디에서 언급이 됐었냐 하면 보기에 1문단, 신종증권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언제? 경기가 불황일 때는 그 대출채권이 너무너무 위험해지니까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신종증권의 가격은 낮아지는 거였거든요. 경기가 불황인데 신종증권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번 선지에서 이 가격이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하면 맞는 말이 되네요. 3번, 규제당국은 금융회사 간 상호 연계성이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손실 흡수력을 높이도록 규제할 것이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관련된 내용 적혀 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특히 상호 연계성이 높은 경우에 어떤 규제 비율을 더 높이게 한다. 2번에 적혀 있었던 이 규제 비율을 다른 일반 금융회사보다 더 높인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규제 비율을 높이면 손실 흡수력이 강화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상호 연계성이 높을수록 손실 흡수력이 강화되도록 규제를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4번 선지, 규제 이전에 그림자 금융에 의한 신종증권의 발행 규모는 경기가 불황일 때보다 호황일 때 더 클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보기에 1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경기가 호황일 때 채권 발행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 채권들을 묶어서 판매하는 신종증권의 발행 규모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 규제당국은 레버리지의 규제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의 경기 수능성을 낮추고 불황기에는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여러 방법으로 이 선지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선지에서 다루는 대상은 자금 조달의 경기 순행성과 경기 역행성이죠. 근데 아까 분명히 1문단에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금 조달은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불황일 때도 호황일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경기 순응성이었기 때문에 불황기에 자금 조달이 경기 역행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미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불황기는 경기가 잘 안 나가는 거였잖아요. 이때 만약에 경기 역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불황기에도 자금 조달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황기의 경기 역행성을 낮추고자 할 이유도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틀렸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고 그냥 가장 단순하게 자금 조달은 무조건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 순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불황기에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는 것을 낮추고자 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순응성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